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식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아프신 분 계신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하며 밤잠 못 이루시는 분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박철수라는 한 아버지의 진실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 71살이고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냥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12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돈이 있냐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일단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저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김순자와 함께요. 순자는 정말 착한 여자였어요. 가난한 저와 결혼해서도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았거든요. 결혼 3년 만에 아들 동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을 아시나요? 저는 그 작은 손을 보면서 맹세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맹세가 나중에 저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동훈이가 12살 되던 해였어요. 1987년 12월 23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순자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음주 운전한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한 거였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갑자기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이런 기분일까요? 그날 밤 영안시에서 차가워진 순자를 보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기업 회장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거였고요. 원래 같으면 제대로 된 배상도 못 받았겠지만 그때 마침 언론에서 크게 다뤘어요. 시민단체들도 나서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결국 가해자 측에서 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8억 원이요. 여러분, 1987년에 8억 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순자의 피값이었거든요. 아내를 잃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동훈이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 키우자. 순자 목까지 해주자. 그 8억 원은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이자로만 생활했어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돈은 동훈이를 위한 돈이었거든요. 동훈이가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사업할 때 미천 주고 그런 용도로 모아둔 거였어요. 35년 동안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모았더니 지금은 12억이 됐어요. 여러분, 35년 동안 12억을 모으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동훈이가 중학교 때 아빠 컴퓨터 사달라고 하면 제 월급 2달치를 털어서라도 사줬어요. 고등학교 때 아빠 영어 과외 받고 싶어라고 하면 제가 주말에 일을 더해서라도 돈을 마련했죠. 그리고 대학교, 그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순자야, 봤지?
우리 동훈이가 서울대 간다. 내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지. 그날 밤 순자 영정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쁜 눈물로요. 동훈이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빠, 미국 유학 가고 싶어요. 유학?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학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때도 최소 1억은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훈이가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아빠, 이게 마지막이에요. 유학 다녀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꼭 효도할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그 소중한 12억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빼서 동훈이 유학비로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훈이가 미국에 간 후로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동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 아빠, 바빠서요.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요. 바빠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아버지와 통화하는 게 그렇게 바쁜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래, 공부가 중요하지. 이해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훈이가 그 시간에 미국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2년 후 동훈이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좋은 회사에도 취직하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아빠,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여자친구가 생겼나 싶어서요. 누구랑? 이나영이라고 좋은 집 딸이에요. 아빠도 만나보세요. 그렇게 만난 게 며느리 이나영이었어요. 첫인상은 글쎄요. 예쁘긴 한데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를 볼 때의 눈빛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하게 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동훈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아이겠지. 결혼식 날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왔어요. 신랑 아버지인 제가 입을 예복을 며느리가 골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그런데 막상 가져온 건 동네 잔치에나 입을 법한 싸구려 정장이었어요. 반면 신부 아버지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미 서열이 정해진 거구나.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안부 전화를 하던 동훈이가 이제는 제가 먼저 걸어야 받더라고요. 동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아빠,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인지 전화 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은 동훈이 생일이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선물도 준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동훈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 시간 되면 집에 놀러 와라. 아, 아빠, 오늘은 나영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요. 다음에요. 자기 아버지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아내가 중요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일도 챙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해 설날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동훈이가 차례 지내러 올 줄 알았어요. 제사상도 차리고 동훈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만들어두고 기다렸죠. 그런데 설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올해는 나영이 친정에만 가기로 했어요. 친정에만? 네. 나영이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저희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설날에 아들이 친정에만 간다는 거. 며느리 부모는 모셔야 할 사람이고
저는 그냥 혼자 있어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뵐게요. 딸과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혼자 차린 제 사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야, 우리 동훈이가 이렇게 변했다.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소외되는 게 맞나? 몇 주 후 우연히 동네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철수 씨, 며칠 전에 동훈이 새 차 탄 거 봤는데 비싸 보이던데. 새 차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영희 씨 명품백 들고 다니던데 결혼하더니 살림이 좋아진 모양이네. 명품백이요? 그날 저녁 바로 동훈이한테 전화했어요. 동훈아, 차 바꿨다면서? 아, 네. 회사에서 승진해서요. 승진했어? 그런 좋은 소식을 왜 말 안 했냐? 그냥 바빠서요. 또 바빠서요. 그럼 승진 축하나 해줘야지. 언제 시간 돼? 아버지, 요즘 정말 바빠요. 나중에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끊어. 드라마 시작한다고. 빨리 끊어.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통화를 빨리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먼저 끊을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지를.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 아들이 바쁜 것도 이해해야 하나? 그러던 차에 동훈이가 또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과장으로요.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축하해주자. 저는 동훈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무거운 음식을 들고 2시간 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요. 동훈이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나영아, 아버지야. 동훈이 승진 축하해 주려고 왔어. 잠시 정적.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다고요? 네,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죠.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는데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동훈이 승진 축하해 주려고. 네, 알겠는데요. 저희 이제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제가 만들어 온 음식이 아들을 축하해 주러 온 제 마음이 그냥 이런 거였던 거죠. 그때 퇴근한 동훈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반갑지 않다는 걸. 며느리가 동훈이 옆으로 가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 정말 힘들어요. 임신 중인데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요? 임신 중이라고요? 그때 처음 들은 얘기였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을요. 원래 같으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 상황에서는 기쁨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들었어요. 임신 소식도 저는 나중에 들어야 하는 거였나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임신해서 예민한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고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요. 그리고 동훈이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처음엔 뭔가 말을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짝, 제 뺨에 날아든 딱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50년을 키운 아들한테 뺨을 맞는다는 걸? 귀가 멍멍하고 뺨이 화끈거리는 것보다 더 아팠던 건
동훈이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제발 저희 가정에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이라고요? 네, 참견이에요. 결혼했으면 이제 독립한 건데 자꾸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뒤에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시고 이해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동훈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아버지,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뭘 기대했을까요? 그냥 가끔 안부 전화나 받고 명절 때 얼굴 한번 보는 게 너무 많은 기대였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아직도 빨간 뺨을 만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받을 대우였나? 70년을 살면서 그 누구한테도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 아버지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목숨처럼 키운 아들한테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 박동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심인 줄 아세요? 50년을 키운 아들을 하루아침에 마음에서 지운다는 게, 하지만 저는 해야겠더라고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들을 마음에서 지우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며느리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담스럽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보세요? 아, 아버님, 저예요. 나영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뭔가 부탁할 게 있는 듯한 톤이었죠. 무슨 일이야?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꼭 말씀드릴 게 있다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나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전화로 말해. 전화로는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아참, 아버님, 저 임신 5개월이에요. 아들이래요. 손자가 아들이라는 얘기였어요. 보통 같으면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있구나. 그날 저녁, 동훈이와 며느리가 집을 찾았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동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았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눈빛에는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혹시 동네에서 기부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기부. 네. 12억을 기부하신다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왜 갑자기 사과를 하러 왔는지, 제가 가진 12억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가 12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사실은 동훈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3년 전 동훈이가 집에 왔을 때 실수로 통장을 본 거예요. 그때 저는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동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나중에 손자들 교육비로 쓰면 되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동훈이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님, 그 돈 진짜 기부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우리 아이도 태어날 건데 혈육이라고? 제 뺨을 때릴 때는 혈육인지 몰랐으면서 동훈이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너무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여러분, 이 뻔뻔함을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견하지 말라. 독립했다고 하면서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이미 기부 절차 시작했어. 되돌릴 수 없어. 사실은 아직 기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결심한 거였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그래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안 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버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동훈이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나영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일어나. 이제 와서 그런 것도 소용없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돈이 걸려 있을 때만 잘하겠다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안 돼.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다음 날 저는 정읍시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한 번 상담을 받아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변호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전 재산 12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중에 소송 걸어올 수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경우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뺨 맞은 날의 사진, 이웃들의 증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집 앞 CCTV 영상까지 제가 뺨 맞고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어떤 소송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유언장까지 작성했어요. 본인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아들 박동훈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 200만 원만 남긴다. 200만 원이요. 여러분, 법적으로 자식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주는 거죠. 유언장까지 작성하고 나니 정말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그 길로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부 상담 받고 싶은데요.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잠시 정적. 상대방은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는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곧 정중한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정말이세요? 12억 원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날 이후 재단에서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차분하고 진심 어린 인상을 가진 40대 남자였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운 삶, 아이에게 받은 배신, 그리고 제 마지막 결정까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얻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박철수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혈육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기부를 완료하고 한 달 뒤 재단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자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 포기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진짜 할아버지 같아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친아들은 저를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저를 진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편지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보육원에서 자란 이민수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의대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꼭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라 꿈이에요. 이런 편지들이 10통도 넘게 들어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편지들을 받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래서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혹시 자원봉사 할 일 없나요? 어머, 정말 감사해요. 마침 한글 교실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저는 복지관, 한글 교실 선생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70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처음엔 걱정됐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어르신들이 저를 정말 반겨주시더라고요. 특히 박순례 할머니는 83세인데, 선생님, 저는 평생 남편한테만 의존해서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 이름 정도는 써보고 싶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또박또박 쓰신 날, 박순례, 박순례, 이게 내 이름이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 아들한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장학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소식을 보내줬어요. 첫 번째 장학생 김영희가 간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왔고요. 이민수는 정말로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철수 선생님,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선생님을 올해의 모범 시민으로 선정했대요. 모범 시민이요? 네, 장학금 기부와 복지관 봉사활동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70살에 상을 받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시장님이 직접 상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철수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이 따뜻합니다. 그날 지역 신문에도 제 사진이 나왔어요. 70세 홀아버지, 12억 기부하고 복지관 봉사까지 라는 제목으로요. 그런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뒤를 돌아보니 동훈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동훈이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예전만 못하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말투가 완전히 남 대하듯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신문에서 봤어요. 상도 받으시고 축하드려요. 신문에서 봤다고? 그럼 제가 12억을 정말로 기부했다는 것도 알겠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몇 달 동안 안부 한 번 안 물어보던 사람이 갑자기 몸 걱정을 저는 알았어요.
이것도 계산된 관심이라는 걸. 괜찮어. 너도 잘 지내라. 그러고는 그냥 돌아서 걸었어요. 뒤에서 동훈이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남이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누군가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며느리였어요. 아기를 안고서요. 아버님, 며느리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지쳐 보이더라고요. 왜 여기 있어?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아기를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아버님, 이 아이가 아버님 손자예요. 한 번만, 한 번만 안아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손자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기가 저를 보고 방긋 웃는 모습을 보니 잠시, 그래, 한 번 정도는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 이제 너무 늦었어. 아버님, 제발요. 저희 정말 반성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동훈이가 요즘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매일 아버님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동훈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에 걸린 거예요. 잘렸다고? 네, 3개월 전에요. 그동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동훈이가 그렇게 초췌해 보였구나. 그리고 집도 전세금을 못 구해서 월세로 옮겼어요. 며느리가 더 처절하게 울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알았다고?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알았다는 얘기네요. 아버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기를 더 가까이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나영아,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아버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 있을 때는 참견하지 말라. 독립했다고 하면서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 나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어. 며느리를 보낸 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말한 새로운 가족이 뭘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지관 어르신들, 장학금 받는 학생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구나. 며칠 뒤 장학재단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저 김영이에요. 간호대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할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저의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민수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할아버지의 의대 1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쳤어요. 매일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할아버지를 제일 먼저 진료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느껴요. 이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저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죠. 복지관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박순례 할머니가 드디어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거든요. 순호야,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도 글씨를 쓸 수 있단다. 그분이 그 편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평생 못 써봤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올해 봄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혹시 박철수 선생님이시죠? 낯선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절 알까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 남자가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아, 그 이민수였구나. 편지로만 알고 있던 그 아이를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의대 2학년이고요.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보여준 건 성적표였어요. 정말 우수한 성적이더라고요. 선생님,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첫 장학금으로 산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손목시계였어요.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시계 뒷면 좀 봐주세요. 뒤집어 보니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손자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친손자는 절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데 이 청년은 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요. 이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장학생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큰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어느덧 2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 제 나이 73세입니다. 여러분, 제 현재 모습이 궁금하시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해요. 저녁에는 장학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총 73명의 학생이 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중 10명은 벌써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김영희는 간호사가 되어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민수는 의대 4학년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할아버지, 저 약혼했어요. 예비 신부도 의료봉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할아버지께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며칠 뒤 이민수와 그의 약혼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소개했어요. 이민수의 약혼자는 참 밝고 따뜻한 사람이더군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이후로 동훈이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중년의 취업만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마음 한켠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확신은 변함없어요. 그들을 외면하는 게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들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요즘 저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소중합니다. 복지관 한글 교실은 제게 큰 보람을 줘요. 글씨를 몰라 답답했던 어르신들이 제 도움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배워나갈 때마다 벅찬 감동을 느껴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 내 이름 석자를 직접 쓰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장학생들과의 교류도 계속되고 있어요. 가끔은 직접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의 빛나는 눈을 볼 때마다 제가 가진 작은 힘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시에서 명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주셨을 때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명예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상처만 남았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베푼 사랑과 관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돌아오고 있어요. 제 뺨을 때리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저를 진짜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찾아오는 장학생들의 따뜻한 눈빛. 과거와 현재의 제 삶은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지만 제 삶을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혈육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상처를 견뎌내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상황에 의해 상처받고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분명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해줄 새로운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여러분 제 이야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